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의 핵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책의 순서에 따라서 186쪽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는 역발상과 또 그리고 191쪽에 있는 중요한 지표 정리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는 이 역발상은 나중에 뒤쪽에 있는 기본적 분석의 역이용과 맞물려서 함께 강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페이지 191쪽에 있는 중요한 지표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을 기본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해서 책과는 조금 다르게 붙였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제목을 다르게 붙였습니다. 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기본적 분석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제 책이 수급 분석을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뭐 보충을 하겠다고, 또 아니면 또 앞으로 새로운 책을 출간하게 되면 수급 분석과 연관지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기본적 분석의 핵심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서는 없는 이야기를, 또 시중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자료부터 잠시 보면 이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가지 기본적 분석과 관련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뿐만이 아니고 기업이 처한 환경까지 굉장히 이제 큰 범위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제 재반의 지식, 또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뭐 또 정책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이런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막상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면 회계와 관련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각 항목들이 전부 다 숫자로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목들을 쭉 보면 뭐 안정성의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또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에 가면 자산, 부채, 자본 총계, 매출액 증가율, 또 영업이익, 대차 대조표 쪽으로 가면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 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뭐 또 손익계산서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항목들이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에 관련된 여러가지 지식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기본적 분석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뭐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닌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때에는 고등학교도 연합고사라고 해서 시험을 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갈 때도 이제 학력고사라고 해서 따로 이제 먼저 선 지원, 대학을 먼저 지원하고 학과를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학력고사를 보고서 뭐 당락을 결정짓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뭐 그 이전에 계신 분들은 본고사를 예비고사, 본고사 이런 걸 했을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인문계에서 뭐 저는 인문계를 나왔습니다만은 인문계에도 여러 가지 수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과목 중에 상업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상업 수업을 꼭 상고가 아니더라도 인문계에서 상업 수업을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커리큘럼이 학교 학생들의 교과 과정이 단순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학문을 경험해보고, 또 학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학문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호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직 국영수에만 치중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희 때는 이래 상업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간단한 장부를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뭐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창 시절에부터 이제 배웠죠.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상업 과목을 공부하면서 적어도 뭐 이런 뭐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총이익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은 들어봤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뭐 사업을 하겠다고 늘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삶 자체를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 지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으로 아예 막 고정을 시켜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대학을 입학을 할 때 과연 내가 대학에서 무엇을 배워 나가야 앞으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사람을 좀 많이 만나봐야 되겠다.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많은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또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좀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세운 목표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적으로 이제 하나를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한 10,000권 정도는 읽자. 사람을 한 10,000명 정도는 만나자. 또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도 좀 마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도 한 10,000병 정도는 먹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목표 달성을 했죠. 대학교 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실컷 놀았죠. 그 학사 경고가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에 F. 쌍권충도 아니고 권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실컷 놀고도 좀 부족해서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죠. 거짓말을 하고 대학교 군대를 미루고 2학년 올라가자마자 바로 휴학을 내고 또 1년을 또 실컷 놀았어요. 2년 연달아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제 대학교에 이제 2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해서
바로 휴학 내고 이제 군대를 갔죠. 그래서 총 2학년을 3번 다녔습니다. 3번 다녔는데, 그때 이제 실컷 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마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뭐 동아리 쪽을 해서 각 학교의 연합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조직을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움직일 때 연합회의 부회장, 뭐 총무, 아니면 밑에 진흥위원들까지 합하면 뭐 기본적으로 열 몇 명, 뭐 좀 밑에 애들까지 같이 모으면 한 40명 정도가 항상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각 학교 임원 회의 같은 거 하면 뭐 회장단들만 나와도 뭐 학교에 3명씩 나와도 뭐 한 100명이 기본적으로 넘었으니까 어디 뭐 밥 먹으러 가려 그래도 식당부터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는 그런 거였어요. 하여튼 이제 그때 하여튼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배우고, 또 제가 레크레이션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마이크를 잡았을 때가 전국에 그때 한 76개 대학생들이 모인 데에서 제가 이제 그때 부산 대표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도 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뭐 조직도 경험해보고 마이크도 잡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아마 지금 제가 주식을 안 하고 또 계속 그쪽으로 나아갔다면 지금은 이벤트 업계 쪽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행 관련 업종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1, 2학년 때 놀다 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오직 공부만 했습니다. 실컷 놀아봤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공부를 해서 머리에 지식을 좀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자고, 하여튼 뭐 거의 모든 역량을 공부에다 초점을 맞춰왔죠. 뭐 가려는 건 없었고 뭐 이것저것 다 섭렵을 한 것 같아요. 학점이 졸업하려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계절 학기도 떴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회계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이야기 빗나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경제학과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졸업하려면 뭐 교양 과목이 뭐 몇 학점 이수가 돼야 되고, 전공 필수 선택이 몇 학점 이수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부족했지만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해서 경제학과 이제 이런 관련 상대 수업을 들었죠. 그때 이제 회계학과는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따로 이래 수강 신청할 만한 여건도 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사업하려면 회계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배울 만한 그게 안 되어서 선택한 것이 이제 청강을 했어요. 이제 회계학과 수업을 할 때 제가 뭐 듣고 싶은 과목 뒤로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들었죠. 나가라 해도 앉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관련되는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상업에 대한 수업을 통해서 회계를 보는 기본적인 지식, 또 대학교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아마 혼자서는 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좀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밑에서 한 6년 정도, 뭐 요즘으로 치면 경영에 대한 수업이죠. 이게 이제 경영하는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배웠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배운 것이 숫자를 한자로 쓰는 법.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뭐 90, 뭐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자로 작성하는 법. 그래서 이제 숫자 은행에 가서 1, 2, 3은 우리가 한자 그냥 하나 1 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1, 2, 3부터 시작해서 그 숫자를 적는 법, 계약서 적는 법,
이렇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숫자 다루는 법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장인어른께서 사업을 하려면 알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소개시켜 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지금도 한 십몇 년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무소입니다. 회계사무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뭐 사업할 때 회계 관련해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회계사무소를 잘 만나야 된다 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회계사무소는 회사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기밀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무소를 선택을 할 때는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이래 회계 처리하러 가는 거 보면 대충 어디 찾아보고 동네에 있는 아무 데나 가거나 이거 얼마입니까 해서 가격이 싼 데를 찾아가요. 지금 아마 제가 그때 사업에 대해서 뭐 ABC 1, 2, 3, 4부터 한 계단 밟지 않았다면 아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사무소에서 그래서 택할 때는 신용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냥 가격이 싸다고 이 회계사무소에 맡겼다가 저 회계사무소에 맡겼다가 그게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회계사무소를 소개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회계사무소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받은 사람이 예전에 장인어른께서 이제 회사를 하실 때 회사에서 격리를 보던 분이었습니다. 책임자. 그래서 그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분을 소개를 받아서 격리를 배웠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이론과 또 실제 나가서 하는 실무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격리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자산의 항목, 그러니까 뭐 내 회사에 맞는,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회사에 맞는 자본 항목, 뭐 자산 항목, 지출 항목, 뭐 이런 것들을 쭉 정의를 해서 하나씩 이제 전표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들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뭐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보면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간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돈이 흘러가는 격리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 이제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사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항상. 그래서 회사 대표는, 최고 경영자는 격리에 대해서 빠삭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직접 장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회사 내부에서 쓰는 장부가 있고 회계사무소는 왜 필요하느냐? 회사 내부에서 쓰는 장부를 그대로 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탈세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회사에서 내부에 이렇게 장부를 쭉 돈에 흘러가는 걸 적다 보면 자료를 못 챙기는 부분도 있고 자료가 또 발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전화를 해서 야 뭐 친구도 되고 뭐 부모님도 되고 아니면 뭐 형제도 되고 누구든 간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야 내 지금 급한데 야 돈 좀 빌려줘라 라고 했을 때 그 돈이 은행 통장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만나서 그냥 쑥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나서 뭐 형제간에 아니면 부모한테 한 5천만 원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내가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 내 회사 운영하는 데 썼어요. 내가 실제 그 돈을 가지고 회사 운영을 했지만 이건 세법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정려야. 그건 돈 차용한 게 아니고 정려다. 그런데 또 부모 아니면 또 형제 아니면 친구지간에 이자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야, 이번에 돈이 없어가지고 미안하다, 이자 못 준다.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자료가 남고 이자를 전날에 뭐 입금을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물건을 내가 거래를 했는데 그냥 뭐 한 1,000,000원치 물건을 내가 샀습니다. 아니면 내가 1,000,000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뭐 300만 원만 주고 뭐 2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찔끔찔끔 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뭐 나중에는 끝다리 한 뭐 150만 원은 아이고 막 없는 셈 칩시다 이렇게 갑자기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실제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장부는 최고 경영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관리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일일이 다 정리되어서 세무서에 신고가 안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도 또 내가 실제 돈을 쓴 것과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 날라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계사무소가 필요한 거죠. 회계사무소에다가 이제 상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돈을 이렇게 썼고 저런 돈을 저렇게 썼는데 어떻게 장부 정리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의도 하고, 또 뭐 필요한 경우는 거기서 대충 알아서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무소가 필요한 거는 내가 실제 돈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회계사무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회계사무소도 내가 실제 돈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걸 알고 있고, 그거를 법에 하자가 없도록 적법하게 맞추어서 자료도 그럼 이런 자료를 챙겨 주세요. 그거는 그렇게 거래하면 이거 안 된다, 세금 맞는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써서 내한테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꾸 상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사무소는 회사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그냥 회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좀 회계사무소에 가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좀 싸게 해주세요, 물론 뭐 잘 알면 싸게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 얼마입니까 저기 얼마입니까 해서 싼 데 찾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는 바로 요겁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 최고 경영자가 보는 장부는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제가 펼쳐 드렸죠. 자, 이 화면에서 보는 지금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는 이 장부는 회계사무소 아니면 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법에 맞도록 적법하게 맞추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100% 정확하게 최고 경영자가 보는 자금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세무서에 신고되는 이거 우리가 보는 이 기업 분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조작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100%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보는 장부는 간편장부라고 해서 하여튼 뭐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멍가게 빼고 기업을 좀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회장님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딱 들고서 우리 회사의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 회사의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현금 흐름이 딱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을 한 명 쓰더라도 아니면 어디 가게를 하나 내고 공장을 하나 차리더라도 머릿속에는 직원을 하나 쓰면 저 직원한테 내가 월급을 얼마 줘야 되는데 저 직원이 하는 일이 얼마를 벌어들이고 내가 손해보는 장사인지 남는 장사인지를 경영자는 알고 있습니다. 저 공장을 내가 설립을 하게 되면 당장 내가 투입돼야 되는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을 내가 어디서 조달을 할 수가 있고 저 공장이 얼마 후면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때쯤 되면 내가 자금 회수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모든 사항들이 회사 경영자에는 회사 경영자가 보는 따로 정리된 간편장부에 의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장부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 장부는 그런 회사에서 돌아가는 돈들이 사실에 기반을 해서 작성이 되었지만 세법에 맞도록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을 쓰기 위해서 정부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매출액이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매출을 많이 일으킨 것으로 해서 세금을 신고를 많이 합니다. 실제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이제 장부의 일종의 조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많이 일으킨 걸로 해서 그 매출을 토대로 각종 정부의 관련 자금을 신청을 해서 자금을 받고, 물론 뭐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보증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술 보증을 하던 뭐 방법은 있겠지만, 그렇게 정부 돈을 받아 가지고 그럼 내가 빌린 게 아니고 누가 빌렸냐면 주식회사니까 뭐 법인이 빌린 게죠.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진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그 회사를 부도내는 겁니다. 그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럼 그 채무는 그 회사가 안고 있고, 정부에서 타낸 돈은 실질적인 회사 주인이 가지고서 다르게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부란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만, 제가 책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말세다 보니까 못된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뭐 주위까지는 아니고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예전에 뭐 잘 나갔던 무슨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TV에도 나옵니다. 뭐 세금 관련해서 채무 고액 뭐 체납자라고 해서 나오는데, 회사는 분명히 부도가 났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잘 삽니다. 회사가 부도 났는데 그 사람이 운영했던 회사가 부도 났는데 회사는 여전히 채무인 상태이고, 그런데 그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법적으로 그 사람은 재산이 없습니다. 또 아니면 이상하게 어디서 돈을 구해서 항상 잘 쓰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회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회계 선택하실 때는 믿을 만한 사람 선택하십시오. 그냥 회계사무소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돈 관련해서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하고는 뭐 친하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회사 내부 두 가지만 이해합시다. 회사 내부에서 돌아가는 장부가 있고, 근데 그 장부는 뭐 탈법이 아니고 그 장부 그대로는 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계사무소 또 규모가 큰 데는 자체 내에서 회계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세법에 맞게끔 잘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거고, 우리가 보는 기본적 분석 자료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 탁 넣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 분석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보는 장부가 100%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그 자체가 볼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 생각하고 가야죠. 그런데 100%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제품 어떻게 만들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회사 최고 경영자의 머릿속에 최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바로 현금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돈의 흐름. 제가 수급 분석도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돈에 움직이는 사람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수급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겠다는 그 핵심은 이 회사 실적이 얼마가 나오고 이 회사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보면 전부 다 이 이야기 하거든요. 매출액이 어떻고, 대차 대조표는 무엇을 나타내고, 손익계산서는 무엇을 나타내고,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둘 때 회사 최고 경영자의 머리는 돈의 흐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 분석할 때는 바로 이 현금 흐름표를 중심으로 회사 경영자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 분석을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많이 어긋나 있죠. 기본적 분석을 하면서 찾아보는 게 실적 찾아봅니다. 실적. 이 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나아질 것인가, 나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 회사의 유보율이 많아서 이 회사는 현금이 많은 회사인가, 작은 회사인가. 이 회사의 자산은 어느 정도 되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고. 참 본류에서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기본적 분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 분석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재밌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기업을 운영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주 큰 회사는 아닙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크든 작든 간에 똑같습니다. 회사가 운영되는 거는. 단지 거기에 동글뱅이 몇 개, 공이 몇 개 붙어서 규모가 크나 작나 이 차이가 있는 거지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영권을 물려준다, 아니면 어떤 경영권 수업을 한다, 이런 게 한다면 물건 만드는 수업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경영권을 물려주고자 할 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게 회사 내에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경영 잘하는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 사장이 되려면 돈을 잘 빌려야 된다. 돈을 잘 빌리면 훌륭한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대 나오신 분들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서 사업체를 차리는데 잘 망합니다. 잘 망하는 이유가 물건만 잘 만들면 그 회사가 성공할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회사는 돈이 마르지 않아야 잘 돌아갑니다. 그래야 망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의 최고 머릿속에는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언제쯤이면 돈이 부족하다,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메우든 더 벌어서 메우든, 아니면 부족하기 이전에 직원을 좀 잘라서 아예 들어갈 요소를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충격을 완화를 시키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유동성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게 경영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좀 어렵다 보면 가끔 신문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기업이 현금을 들고서 풀지 않는다. 그래서 현금을 풀지 않는 또 뭐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욕도 하는데 그거는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받을 돈이 수천억이 되더라도 당장 내가 은행 빚을 뭐 20억을 못 갚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나갈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돈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내부의 유보율 돈이 딸리면 받을 돈이 뭐 수천억이든 수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회사 부도 나는데 부도 나면 그냥 끝입니다. 줄 사람 안 주면 되는 거고 그건 도의적인 책임이죠. 나중에 주든 안 주든 그거는. 그래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기업 투자도 중요하고 정부에서 자꾸 투자하라고 하고 나도 고용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내가 부도 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현금을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현금을 싸맨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가 그만큼 현재 경제 사정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최근 요즘 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모 그룹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규직으로 좀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최고 경영자 입장의 머릿속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릴 때 과연 어떻게 그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비정규직을 회사에서 쓴다는 것은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생산하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싸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습니다. 싼 가격에 책정을 해서. 싸게 파니까 소비자들은 싸니까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최고 경영자는 돈을 많이 남기겠죠.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탁 아파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회사 돈이 얼마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게 굉장히 큰 결정이죠. 뭐 일시적인 자금이 지출되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앞으로 이제 더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 망하는 순간까지 일단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결정을 내린 경영자는 그냥 뭐 정규직 전환시키자 해서 한순간에 전환시킨 게 아닙니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시키면 비용이 앞으로 얼만큼 더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최고 경영자가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딱 돌아오죠. 늘어나는 비용만큼 판매가를 높여서 가격을 비싸게 팔던가. 그런데 현재 경제 여건상 그 여건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과자 같은 경우는 중량을 줄여서 가격은 똑같은데 실제로는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나타내든지, 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가 있는데 하청업체에서 좀 더 쪼아가지고 우리 본사에서 들어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하청업체로 전가를 시켜버리든지, 회사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불필요한 어떤 낭비되는 사업 자체를 정리를 해서 그쪽 직원을 내보내버리든지, 임금 피크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야, 니 나가든지 월급 작게 받든지 선택해, 이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만큼 줄이든지 뭐 어떻게든, 아니면 신규로 채용을 하지 않든지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 이전에 이미 경영자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비용만큼
그렇게 들어오는 충격을 어떻게 내가 완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최고 경영자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게 키포인트니까. 비정규직 이야기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좋죠. 좋은데 알고는 계십시오. 이 사회에 비정규직이 많은데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비정규직 덕분으로 여러분들은 물건값을 싸게 살 수 있었고 어디 뭐 싸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물가가 인상되겠구나 하는, 그 물가가 인상되는 게 짜증이 나면 안 됩니다. 물론 짜증 나겠죠. 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든 어떻게든 즐겁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여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늘어나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금 흐름을 통해서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자꾸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 분석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업 분석 하실 때 화면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보면 기업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론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증권회사에서 돈을 주고 사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각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내고, 목표 주가를 내고, 뭐 여러가지 어떤 기업 분석된 보고서를 한 곳에 모아서 목표 주가는 어떻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는 어느 정도 되고, 또 뭐 이렇게 랭킹 분석이라고 해서 기업 분석을 했는데 목표가하고, 아니면 여기서는 자산 총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산이 많은 순으로, 아니면 뭐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된 순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은 기업 분석하면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자산 총계, 자본 총계, 또 때로는 뭐 PBR, 뭐 아니면 실적이 어떻게 증가된다, 자꾸 그런 것 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몇 개 드렸지 않습니까? 기업 분석을 보는 핵심은 기업 분석을 통해서 경영자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경영자가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잠시 화면에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현금 흐름표에서 요 맨 앞에 된 여기 검은색으로 된 표시된 부분이 회사의 영업 활동으로 현재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요 파란색으로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라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돈을 못 버니까 요 잘 안 보이는데 요 뒤에서 이제 돈을 빌리죠. 이렇게 돈을 벌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거는 돈을 갚고 있는 거고, 당연히 돈을 버니까 돈을 갚는 거고. 하여튼 자, 중요한 건 요 시기가 언제냐면 2011년도 쯤입니다. 그때 이제 회사가 돈을 벌고 있을 때죠. 그때 이제 돈을 실적이 좋기 때문에 회사 주가도 좀 높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을 때 사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살펴봅시다. 2011년도에 삼성중공업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 2월달 부근에 큰일 났다, 이 조선업이 이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참 돈을 잘 벌 때입니다. 2011년도 지금 회사 돈 잘 벌고 있어요. 이때 사장님은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월쯤에
이 큰일 났는데 수주 이익이 좀 저조하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이해합니까? 위기의식을 가지래.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 라고 사장님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 회사가 어떻겠습니까? 잘 나갔습니다. 주가도 사상 최고로 달릴 때였어요. 그때 사장님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위기의식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 1월 달쯤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고백을 했는데 실제 일이 참 우리가 수주 계약을 했지만 계약 파기되는 일이 다반사다. 큰일 났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2012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지금 영업활동으로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느끼는 것과는 달라요. 직원들은 우리 회사 돈 잘 버는데 이래 생각하고 있는 게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지금 회사에 돈이 얼마 있고 수주를 얼마 받아놨는데 주겠다고 하는 이건 계약이 분명히 되어 있지만 믿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 내 손에 들어와야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에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고 지금 얼마 들어와 있는데 이래 되면 불과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 초쯤 되면 이 회사가 어렵단 말이지. 근데 직원들 하는 거 보니까 주가 잘 나간다고 지금 형청발청하고 막 분위기 좋다 이 말이지. 이래 가다가는 저 직원들이 내년쯤 되면 내가 월급을 못 주는데 저 직원들한테 그럼 저 직원들이 인상 찌그러져 있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지. 그래서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들 불러 모아놓고 정신교육 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어려운 시기 옵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회사 사장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회사 사장님은 회사의 사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회사 사장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회사 사장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러면 이제 기본적 분석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냥. 그러면 회사 사장이 위기의식을 가지라 했다면 수급 분석에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때마침 세력들이 판다. 이제 그 종목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현금 흐름표를 중심으로 현금이 돈 아닙니까?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최고 경영자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핵심입니다. 수급 분석은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을 누가 알고 있느냐? 회사 내의 돈의 흐름, 회사의 미래 누가 알고 있느냐? 이거는 회사 사장이 합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 회사 직원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기업의 회장님이 그냥 대충 다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이거 보면서 아이고 우리 회사 돈이 이렇네 이런 거 쳐다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최고 경영자가 보는 돈의 흐름에 대한 장부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계열사 사장들한테 이렇게 된다, 이거 주의시키라, 저거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가다가 우리한테 지금 위기가 생긴다, 유동성 위기 오면 우리 회사 망한다, 또 어떻게 될 거니까 어떻게 좀 준비시켜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게 최고 큰 대기업의 회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간편장부, 한눈에 회사 계열사 전체의 자금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장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 분석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찾아가서 회사의 회장님 만나고 옵니까? 누구 만나고 오는데요? 주식 담당자 만나고 오죠. 거기에서 주식 담당자하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 회장님께서 보시는 그 현금 흐름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자료들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업 탐방 가신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대충 공장 몇 개 둘러보고 이 공장 멋진데 근처 가서 밥 좀 사먹고 올라와가 내 기업 탐방 갔다 왔다, 이 기업 좋더라 하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기업 분석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겁니까? 내가 지금 제가 생각하면 무섭죠. 기업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기업 분석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대차 대조표의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거 좋지. 이거 다 하나같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멋진 정보인데, 저거 쳐다보고 기본적 분석하고 회사 찾아가가지고 대충 그림 몇 번 보고 와가지고 장부 그 백날 쳐다보세요. 거기 그 장부에 뭐 있는가. 회사 기업 분석했다 그러고 대충 경제지표 몇 개 짜맞춰가 기업 분석했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기업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업 분석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취미 붙은 분들은 계속 그렇게 기업 분석 하십시오. 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 말씀을 들었죠. 아까 예를 보여드렸죠. 삼성중공업에서 이 회사가 잘 나갈 때 사장이 이런 이야기 했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 그래서 무엇을 봤습니까? 제가 이 현금 흐름표를 아이고 이것도 이렇게 됐네. 죄송합니다. 이 현금 흐름표를 보고서 사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는 핵심은 이 현금 흐름표를 보고서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장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장님이 뭐 하는지를 자꾸 찾아내려고 해서 하세요.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된 소문이 언론에 보도되고 뭐 보도되고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언론에 대한 소문은요, 밑에 여기 있죠. 그 기업의 주식 가격을 결정짓는 세력들이 내보내는 장난들이고, 그 기업의 실질적인 미래는 EPS 추정도 아니고 매출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업의 미래는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럼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기업 분석의 핵심은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최고 경영자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고, 최고 경영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고서 수급 분석과 병행을 해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사는지 사지 않는지를 가만히 살펴보고 따라 한다면 주식 투자 정말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책이 없습니다. 우리 책에도 없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책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것 같고, 자, 오늘 강의가 책의 191쪽부터 198쪽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지표 정리라고 해서 이 중에서 대차 제조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표라고 해서 책에 없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186쪽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는 역발상과 또 그리고 199쪽에 있는 기본적 분석의 역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뭐 얼만큼 알아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